오냐 은비야 어서 와라. 10월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은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조용했습니다. 낙엽이 인도 위로 한두 장씩 내려앉고 골목 어기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는 전형적인 가을 오후였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준 부모들이 335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편의점 앞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잠깐 서 있다 사라지고 슈퍼마켓 입구에는 제철 감이 한 박스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 일 없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공원 놀이터 한편 미끄럼틀 아래 그늘진 자리에 여자아이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분홍색 바람막이 점퍼에 흰 운동화, 양갈래로 묶인 머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은비, 이제 막 6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끌어안은 채 눈물이 볼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혼자 사귀는 울음이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눈만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아이는 놀이터 입구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쪽에서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발견한 것은 박창수였습니다. 박창수는 올해 71살로 37년간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을 지내다 3년 전 퇴직한 인물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의 하루는 단출했습니다. 오전에는 아파트 경비실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이웃 공원을 찾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래 걷지 않으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무엇보다 너무 조용한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이 갈수록 버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수백 명의 아이들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정적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는 퇴직 첫 해에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공원 외곽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회색 점퍼에 베이지색 등산 바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등 뒤로 가볍게 모은 채로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느끼며 걷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놀이터 옆을 지나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야 한쪽에 분홍색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몸에 새긴 반응이었습니다. 교장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아이의 울음은 어떤 소리보다 먼저 귀에 들어옵니다. 소리가 들린 게 아니었는데도 눈이 먼저 그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미끄럼틀 아래 주저앉은 아이. 혼자였습니다. 박창수는 놀이터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아이 주변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근처 벤치에 보호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이터 입구 쪽에도 그네 옆에도 모래밭 가장자리에도 아이 옆에 있어야 할 어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박창수가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얼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박창수는 아이로부터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퇴직한 교장이 공원에서 무릎을 꿇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관절이 말을 안 듣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걸 때 위에서 내려다보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그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박창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낯선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하은비는 오히려 울음을 잠깐 멈췄습니다. 박창수의 눈빛에는 아이를 오랫동안 대해온 사람 특유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겁주지 않는 눈빛, 서두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박창수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 보호자 없음, 아이의 상태 양호, 위험 없음,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파출소에 데려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고 보호자가 금방 나타날 보장이 없었고 아이를 혼자 놔둘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창수의 발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를 도우려 했던 노인이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낯선 어른이 아이 손을 잡고 걷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박창수는 37년 교직 생활 중 한 번도 아이를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운동장에서 홀로 울고 있는 아이를, 급식을 못 먹는 아이를,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그냥 지나친 일이 없었습니다. 그 습관은 정년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에 밴 것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창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살며시 감쌌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한참을 혼자 앉아 울고 있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놀이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건너편 슈퍼마켓 입구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조용히 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했던 오후가 바로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박창수와 하은비가 놀이터를 나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골목 건너편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상암동 하늘공원 인근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동네 사정에 밝고 누가 이사를 왔는지 어느 집 아이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면 슈퍼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노인이 아이를 데리고 걷는 장면은 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산책 나온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거나 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걷는 건지 이끌려 걷는 건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숙은 그 노인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침 슈퍼 앞에 차를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6살 딸을 키우는 아빠로 퇴근길에 자주 이 슈퍼에 들러 음료수나 간식을 사갔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팔꿈치로 그를 쳤습니다. 저거 좀 봐요. 저 할아버지, 저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성우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창수와 하은비가 골목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을 키우는 아빠라는 감각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가 우는 얼굴인 것, 저 노인이 낯선 사람인 것, 그 두 가지가 겹치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이 장면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앱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성우는 촬영보다 먼저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110이었습니다. 박창수는 그런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과 관심은 온전히 옆에서 걷고 있는 하은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가 걷다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아이가 다시 발을 떼면 따라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보폭을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은비야, 엄마 이름이 뭐야?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최수연이라고. 목소리가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였습니다. 전화번호는 알아?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호는 몰랐습니다. 6살짜리에게 전화번호를 묻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했습니다. 괜찮아. 파출소 가면 금방 찾을 수 있어. 경찰 아저씨들이 다 알아. 금방 엄마 만날 수 있어.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낯선 할아버지였지만 목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은 힘도 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파출소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약 7, 8분이었습니다. 박창수는 그 길을 수십 번 걸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공원 산책로에서 큰 길로 나와 편의점을 끼고 돌면 파출소 간판이 보이는 익숙한 경로였습니다. 오늘도 그 길로 가면 됐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어귀를 막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거기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을 갈랐습니다. 박창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우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슈퍼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골목 초입에는 언제 합류했는지 모를 주민 2~3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박창수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분노라고 할 수도 있고 공포라고 할 수도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박창수의 심장이 처음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성우가 멈추지 않고 다가와 박창수와 하은비 사이에 몸을 들이밀듯 섰습니다. 그 아이 어디 데려가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긴장인지 두 가지가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박창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다고, 파출소에 데려다 주려 한다고.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파출소요?
무슨 파출소?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가 길을 잃어서 울고 있던 거고, 그래서 남의 집 애를 왜 잡고 가냐고요.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골목 건너편 창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누군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민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박창수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중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군중이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의심이 한번 불꽃을 피우면 그 불꽃은 설명을 들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말이 더해질수록 오히려 불이 커집니다. 하은비가 주변의 소란에 놀라 울음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그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을 본 사람들은 더 확신했습니다.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 노인이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고 있다고. 실제로는 아이가 소란 자체에 놀란 것이었지만 군중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박창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신고했어요. 경찰 오고 있으니까 꼼짝 말아요. 박창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올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팔을 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박창수의 눈은 하은비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이 소란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건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창수는 팔이 잡힌 채로 조용히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박창수의 침묵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해명해야 할 사람이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레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누군가 다시 한번 박창수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창수는 묵묵히 하은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속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억울함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37년을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이를 도우려다 유괴범으로 몰리는 상황은 분명히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보다 더 크게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소란이 아이를 얼마나 무섭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군중의 고함 소리가 클수록 하은비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삼키며 박창수의 소매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창수가 굳이 입을 열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설명이 아니라 이 작은 아이 곁에 끝까지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군중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아이가 박창수의 소매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잡는 것과 의지해서 잡는 것은 다릅니다. 정숙은 수십 년간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습니다. 아이가 두려운 대상에게서 벗어나려 할 때의 몸짓과 아이가 기댈 곳을 찾아 매달리는 몸짓의 차이를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은비는 박창수에게서 멀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정숙의 확신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성호는 그런 생각까지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신고를 했고 사람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설령 뭔가 잘못 봤더라도 지금 와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알아서 판단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으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골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누군가의 SNS에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상암동 놀이터 인근에서 노인이 우는 아이를 끌고 가다 주민들에게 붙잡힘이라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공유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창수는 그 사실을 물론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파랗고 높은 10월의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습니다. 이런 날, 이런 골목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은비가 박창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죠? 박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야.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군중의 소란 속에서 그 짧은 대화만이 유일하게 고요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은 신고 접수 후 약 9분 만이었습니다. 사이렌이 골목 어귀에서 울리자 군중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와 섰고 운전석 문이 열리며 경찰관 오미란이 내렸습니다. 오미란은 현장을 한 번에 읽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아이 옆에 앉아 있고 그 주변을 10명 남짓의 주민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날이 서 있었지만 직접적인 물리 충돌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울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침착했습니다. 모두 한 발씩 물러서 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한 걸음씩 물러났습니다. 오미란이 먼저 신고자인 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우는 아이를 낯선 노인이 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동네 사람 얼굴이 아니었으며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다고. 오미란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신분증 있으세요? 박창수가 말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미란이 무전기를 들어 신분증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전과 없음. 주소지는 마포구 상암동.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오미란이 박창수에게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처음부터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창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원 산책 중에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으니 엄마 이름은 알지만 전화번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파출소에 데려가면 연락이 될 것 같아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소리가 일관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꾸미지 않았습니다. 오미란이 하은비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야? 하은비요. 엄마 이름 알아? 최수연이요. 이 할아버지가 뭐 했어? 뭐라고 했어? 하은비가 박창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미란을 다시 봤습니다. 파출소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엄마 찾아준다고요. 군중 사이에 처음으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미란이 무전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실종 아동 접수 여부 확인. 하은비, 6살, 보호자 최수연. 무전 응답이 빠르게 왔습니다. 있었습니다. 15분 전 최수연이 하늘공원 놀이터 인근에서 딸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현장 인근을 수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미란이 무전기를 내리고 군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숙이 두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골목에 서 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가 슬며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박창수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은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으니 이제 자신의 역할은 다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만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퉁이를 돌기 전이었지만 박창수는 알았습니다. 저게 엄마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달려오는 발소리는 오직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최수연이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군중 전체가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34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절반쯤 풀려 있었고 한쪽 신발끈이 제대로 묶이지 않은 채였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뛰어오느라 볼이 붉게 달아올랐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것을 안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내 울면서 뛰어온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이 골목에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분홍색 점이 보였습니다. 은비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은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세상 어떤 소리보다 먼저 귀에 들어옵니다. 아이가 박창수의 손을 놓고 달렸습니다. 두 다리가 따라주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연이 무릎을 꺾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은비가 그 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한가운데서 부딪히듯 안겼습니다. 수연이 아이를 두 팔로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군중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미란도 성우도 정숙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 앞에서는 누구도 먼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박창수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을 보며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이 이제야 풀렸습니다. 수연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박창수를 찾았습니다. 박창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아이를 안은 채로 허리를 꺾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인사가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박창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미란이 수연에게 다가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위치,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날 때쯤 수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잠깐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를 수연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오미란이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분 말씀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아이는 놀이터에서 혼자 남겨진 상태였고 이 어르신은 아이를 파출소에 데려다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셨습니다. 신고 내용과 다릅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이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골목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노로 가득 찼던 그 자리가 지금은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둘씩. 처음에 달려왔을 때의 기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에는 소리 없는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안함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것이 섞인 감정인지 정확한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것은 성우와 정숙이었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손을 꺼냈다 집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움직인 것이었고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노인을 골목 한가운데서 애워싸고 유괴범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박창수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40 넘은 남자가 70 넘은 노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박창수는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창수가 말했습니다. 화가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입장이었어도 저도 똑같이 걱정했을 겁니다. 아이를 지키려 한 마음은 옳은 거예요. 방향이 조금 빗나갔을 뿐이에요.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시선을 발끝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정작 사과는 더 어렵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어르신.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박창수가 정숙을 향해 짧게 웃었습니다. 나무라는 것도 괜찮다며 넘기는 것도 아닌 그냥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숙에게는 도리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미란이 박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절차상 간단히 확인서 하나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박창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더니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느라 골목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이 이제야 몸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미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창수가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말해줬습니다. 오미란이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거로우셨겠지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수고가 많죠. 박창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미란이 잠깐 멈췄습니다. 상황의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에게 수고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녀도 오랜 현장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번 마음에 남았습니다. 수연이 하은비를 아는 채로 박창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어르신이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하은비가 엄마 품속에서 박창수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맑았습니다. 아까 울고 있던 아이가 맞나 싶을 만큼 엄마 품에 안기자 빠르게 안정을 찾은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봐요? 하은비가 물었습니다. 박창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공원에 오면 또 볼 수 있어. 사람들이 다 떠나고 경찰차도 떠나고 수연과 하은비도 돌아간 뒤 골목은 처음처럼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창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산책을 이어가기에는 이미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목 어기 낡은 벽돌 담 옆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한 점 없었습니다. 10월의 하늘은 높고 파랬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낙엽 몇 장이 발등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군중에게 에워싸이고 팔을 잡히고 유괴범으로 몰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억울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박창수의 가슴에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박창수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조용히 안고 살아왔습니다. 교장실 책상을 비우던 날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던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 종례 방송, 선생님들의 발소리,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면 공원을 걸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고 박창수 자신도 정확히 의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그 몇 분 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어른이라는 감각,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훈장이나 감사패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공원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박창수의 귀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돌아보니 성우였습니다.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골목 가장자리에 서서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박창수가 걸음을 떼는 것을 보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또 죄송하다고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창수가 기다렸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어르신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요. 박창수가 성우를 한참 봤습니다. 딸이 있다고 하던가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성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박창수를 봤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뛰어나온 것, 그게 이미 그런 마음입니다. 성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암동 골목의 일상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는 새 음료가 진열됐고 정숙의 슈퍼 앞에는 다음 제철 과일인 단감이 박스째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오후 시간이면 골목이 잠깐 시끄러워졌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조용해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SNS에 올라갔던 영상은 일주일도 안 돼 묻혔습니다. 누군가 댓글로 정정 내용을 달았지만 최초 영상만큼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오해는 빠르게 퍼지고 진실은 천천히 따라옵니다. 박창수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박창수가 아파트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고지서 2장 사이에 손으로 쓴 편지 봉투가 끼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최수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나 싶었지만 오밀하니 절차상 연락처를 공유했거나 주민센터를 통했거나 했을 것이었습니다. 박창수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 옆 낡은 의자에 앉아 그 자리에서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2장이었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쓰다가 고쳐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밑줄이 그어지고 지워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 불규칙함이 오히려 읽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편지는 짧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날의 상황을 나중에 오미란에게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는 것, 박창수가 발견했다는 것, 파출소로 걸어가던 중에 신고를 받은 주민들에게 애워싸였다는 것. 그 대목을 읽으며 박창수의 손가락이 편지를 잡는 힘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썼습니다. 어르신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을 겪으셨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달아오른다고. 제가 잠깐 전화를 받겠다며 자리를 비운 탓에 전혀 관계없는 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아무리 사과를 드려도 모자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은비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공원에 있냐고. 또 보러 가도 되냐고. 어제도 그제도 오늘 아침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박창수가 편지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유리문 너머로 바깥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전의 빛이라 각도가 낮고 옆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편지를 2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갑도 아니고 봉투도 아닌 가슴 주머니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박창수는 여느 날처럼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베이지색 등산 바지에 점퍼를 걸치고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 멈추며 가슴 주머니를 손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공원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산책로 위에 수북이 쌓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삭하고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벤치마다 노부부나 홀로 앉은 노인들이 햇볕을 받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놀이터 방향이었습니다. 박창수는 평소 걷던 외곽 산책로 대신 처음으로 놀이터 쪽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선택이었는지 그냥 발이 그쪽으로 향한 건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다만 걷다 보니 미끄럼틀이 보이는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사흘 전 하은비가 쪼그려 앉아 울고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래밭에는 어린아이가 만들다 간 것인지 무너진 모래성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끄럼틀 아래 그늘진 자리에는 낙엽이 몇 장 쌓여 있었습니다. 박창수는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속도였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등 뒤로 가볍게 모은 채로. 다만 오늘은 아무 생각도 애써 하지 않았습니다. 낙엽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느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았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소리가 뒤에서 왔습니다. 박창수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분홍색 바람막이가 보였습니다. 하은비였습니다. 양갈래 머리가 달리는 바람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작은 다리가 박창수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수연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창수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관절이 말을 안 들었지만 이번에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은비가 달려와 박창수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있었다. 진짜 있었어.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걱정했던 것인지 정말로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인지 아이 나름의 확인이 이루어진 목소리였습니다. 박창수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여기 있지. 수연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지 받으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이쪽으로 산책 오신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고 은비 데리고 나왔어요. 번거로우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잘 나왔습니다. 셋이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벌어진 소란이 무색하게 세 사람 사이의 공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연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작이 어떠했든 남는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하은비가 박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걸어요. 박창수가 아이를 봤습니다.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 아래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사흘 전과 마찬가지로 높고 파랬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박창수의 오른손이 오늘은 등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 하나를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다 돌고 입구 앞에서 세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하은비가 돌아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창수도 손을 들었습니다. 수연이 아이의 손을 잡고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퉁이를 돌며 사라졌습니다. 박창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 주머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매일 아침 공원에 또 가도 되냐고 묻는 6살짜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의 온기로 바뀌어 가슴에 남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내일 오후 2시가 기다려졌습니다. 박창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낙엽이 그의 발등을 스치며 바람에 날렸습니다. 10월의 햇살이 그의 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공원은 오늘도 맑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